그대의 인생, 김영자의 인생 2막 새로운 시작. 김영자는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떴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자명종이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50년 가까이 간호사로 살아오며 익숙해진 기상시간은 퇴직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자 노령견 보리가 그녀를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다.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잔잔한 정적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에는 흐린 하늘 아래 이른 햇살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희미한 냉기를 전했다. 눈길은 무심히 베란다 화분에 머물렀다. 시들어가는 잎사귀들. 한때 정성껏 키우던 식물도 이제는 돌봄의 손길을 잃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이 아직도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작품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딸의 집으로 간 이후 손주의 웃음소리는 영상통화 속에만 머물렀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움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움은 소리 없는 벽지처럼 일상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김영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딸 수진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는 남편의 도박 중독과 숨겨진 빚 때문이었다. 수진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퇴직금까지 담보로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무거운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지는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TV를 켰지만 소리는 음소거로 두었다. 움직이는 화면은 배경처럼 흘러갔다. 김영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었다. 수십 년 전의 병동, 새벽 근무, 환자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린 삶. 그래도 김영자는 묵묵히 하루를 보냈다. 그 시각 수지는 직장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받고 있었다. 전 남편이 사채업자에게 쫓겨 잠적했다는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김영자의 도장을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들이 이미 어머니 집으로 배달되고 있을 터였다. 수지는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평생 정성스럽게 지켜온 작은 집마저 잃게 될 위기였다. 점심 무렵 보리가 김영자의 무릎을 툭 건드렸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는 길에 이상한 편지 몇 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은행에서 온 것 같았지만 김영자는 그런 편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의아해하며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출 독촉장이었다. 그것도 2억이 넘는 거액이었다. 김영자는 그런 돈을 빌린 기억이 전혀 없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보증일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도장은 분명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었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한 것이었다. 김영자는 온몸이 떨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거액의 채무자가 된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출자 명단에 전 사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야 딸이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짐작이 갔다. 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김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보리는 주인의 불안을 감지한 듯 그녀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영자는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구입한 이 작은 집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결심을 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첫 번째 행선지는 은행이었다. 직접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은행 직원은 냉정하게 서류들을 보여주며 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단 한 장의 대출을 위조한 것이었다. 2억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김영자는 어머니 집으로
도장의 위조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나이든 변호사는 그녀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도장 위조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설령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라진 전 사위로부터 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영자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현관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협박조로 빠른 변제를 요구했다. 김영자는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대응했다. 자신은 그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의 시간만 주겠다며 떠났다. 그날 저녁 김영자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김영자는 조용히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혼자 짊어지려 했느냐고.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평생 고생한 어머니의 노후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밤 김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분노보다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다음 날부터 김영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 시절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 간호사들은 김영자의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중 한 명이 조언을 해주었다. 자신의 남편이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변호사는 이전 변호사와는 달랐다.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도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다. 그는 김영자의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조된 도장과 진짜 도장 사이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전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전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김영자는 이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도장 위조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준비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전 사위는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 김영자는 그중 한 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국제 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을 통해 전 사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전 사위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도피했던 여자 역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일부가 동결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가능성이 생겼다.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길고 복잡했다. 하지만 김영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법정에 출석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의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간호사로 일하며 길러진 강인함과 책임감이 이런 때 빛을 발했다. 재판 중에 김영자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들 대부분이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다. 김영자는 자연스럽게 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법정 절차가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들을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자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간호사로 일할 때처럼 다시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녀를 의지했고 김영자 역시 그들로부터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도 이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
어머니의 강인함을 새삼 깨달았고 자신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를 반성했다. 이혼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서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모녀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져 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자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피해자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중에는 비슷한 나이의 호랍이 최 씨가 있었다. 그 역시 사위에게 당한 피해자였지만 긍정적인 성격으로 모임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지의식이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의 연대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자는 최 씨에게서 묘한 위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어려운 법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주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최 씨 역시 김영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장 위조 사실을 인정했고 김영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사위와 그의 공범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다. 비록 전액 회수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이후 김영자의 집 문제도 해결되었다. 위조 대출의 무효가 선언되면서 집에 대한 압류 위기도 사라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다. 수지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주도 다시 할머니 집을 찾게 되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집안이 환해졌다. 시들어가던 화분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김영자가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면서 식물들에게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모임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친목 모임이 되었다. 김영자는 이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새로 합류하는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간호사 시절의 경험이 이런 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최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수진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부러웠다. 김영자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보리가 반겨주었지만 이제는 최 씨에게서 오는 안부 문자도 있었다. 피해자 모임에 나가는 날이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렸다. 가끔씩 딸과 손주가 찾아와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봄날 김영자는 베란다에서 새로운 화분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 최 씨가 선물해준 꽃씨였다. 그는 원예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어서 김영자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함께 키우는 식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었다. 수진이 손주와 함께 놀러 왔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다. 특히 최 씨 할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즐거워했다. 최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손주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놀아주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영자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딸과 손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최 씨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지냈던 것이 거짓말 같았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최 씨는 김영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나이가 들어서 형식적인 결혼식은 필요 없지만 서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싶다고 했다. 김영자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평생 한 남자만 사랑했던 자신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주는 행복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존중했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단지 함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했다. 김영자는 마침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다. 김영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신혼여행은 최 씨의 고향인 제주도로 갔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어서 김영자는 설렜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법적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최 씨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원예 지도사 자격을 활용해서 치매 노인들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부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보람찼다. 어느 날 김영자는 과거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간호사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김영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동료들을 웃겨주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수진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주는 할머니와 최 씨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다. 두 분이 함께 있으면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최 씨 할아버지 그리고 강아지 보리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제목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다. 보리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출연을 경계했지만 이제는 최 씨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다. 최 씨가 산책을 자주 시켜주고 간식도 챙겨주자 금세 친해졌다. 김영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다. 옆에서 잠든 최 씨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했다. 커피를 내리며 하루 계획을 세우고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소소한 일상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어느 가을날 김영자와 최 씨는 단풍 구경을 갔다. 울긋불긋한 단풍잎들을 보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로맨틱한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성숙한 사랑의 형태였다. 김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간호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 홀로 아이를 키우며 기른 강인함,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상담 봉사를 하면서 김영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많은 노인들을 만났다. 그들 대부분이 절망하고 있었지만 김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찼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피해자 모임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모임이 되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손주 자랑을 하는 즐거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정이 느껴졌다. 김영자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겨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최 씨가 옆에서 응원해주며 함께 원고를 검토해 주었다. 수진도 어머니의 글쓰기를 적극 지원했다. 몇 달 후 김영자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노년에 겪은 시련과 극복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은 예상보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출판 기념회에는 가족들과 피해자 모임 사람들 그리고 병원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어떤 어려움도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 후 김영자와 최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매주 정기적으로 상담 모임도 열렸고 김영자의 책을 읽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봄날 아침 김영자는 카페 앞 화단에 새로운 꽃을 심고 있었다. 최 씨가 준비해온 꽃묘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심어가며 그녀는 문득 몇 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시들어가는 화분을 바라보며 절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수진이 손주와 함께 카페를 찾았다. 아이는 할머니의 카페를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책도 쓰고 카페도 운영한다고 자랑하곤 했다. 김영자는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길 바랐다. 보리는 이제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손님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특히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다가갔다. 동물의 순수한 애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김영자는 실감했다. 저녁 시간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자는 최 씨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평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그날 밤 김영자는 일기를 썼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카페를 찾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최 씨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기대된다. 창밖으로 보리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베란다의 화분들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최 씨가 준비해둔 내일 아침 메뉴 계획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김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은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꽃을 피워낸 것이다.